이혼 합의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펜을 들어 올렸죠. 망설임도 없이요. 5년 전 제가 그녀를 위해 모든 걸 걸었을 때의 그 떨리던 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명하세요. 빨리요. 옆에 앉은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다는 걸 그녀는 알까요? 아니, 알고도 선택한 거겠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날 제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를요. 강민석의 손은 차가운 철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실 그곳에서 그는 아내 윤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3개월 만에 면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아가 나타났을 때 민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밝던 미소는 사라지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지아야.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빠 말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이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우리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소리야? 내가 곧 나가. 변호사가 재심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오빠를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도. 지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요. 지아야,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뭐라고 했어? 아무도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오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말이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썼을 뿐이었죠. 그날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5년 전 태양건설 경리부에서 일하던 민석에게 상무 박재욱이 다가왔던 순간을요. 재욱은 회사의 실세였고 부회장의 측근이었습니다. 민석 씨, 이 서류에 서명 좀 해줘요. 이게 뭔데요? 그냥 회계 처리 건이야. 급한 거니까. 민석은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요. 2주 뒤 회사에서 30억 원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민석을 가리키고 있었죠. 강민석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을 때 민석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서류들이 횡령의 증거가 되어 있었어요. 재욱이 치밀하게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인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 민석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누명을 벗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지아가 있었습니다. 신혼 1년 차였던 그녀는 매주 면회를 왔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석은 그 사랑을 믿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얼굴이었어요. 오빠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철창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죠. 지아야.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내가 고칠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범죄자의 아내로 살 수는 없어요. 범죄자. 그 단어가 민석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누명을 쓴 것뿐이었는데 지아는 그걸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억울해. 진짜로 안 한 거야. 재욱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오빠만 그렇게 말해요. 법원도 경찰도 다 오빠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증거가 조작된 거야. 증거요? 오빠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재욱의 계략이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 민석의 계좌로 돈을 넣었고 그걸 빼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누명이야. 누가 내 계좌로.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 시간은 아직 20분이나 남아 있었는데 그녀는 가려는 듯 보였죠. 지아야, 제발. 나 좀 믿어줘. 내가 나가면 다 밝혀낼게. 4년이나 기다렸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사랑했잖아. 결혼할 때 말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고. 그때는 오빠가 범죄자가 될 줄 몰랐죠. 지아가 돌아섰습니다. 민석은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지아야, 윤지아, 돌아와.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민석의 마지막 희망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민석은 독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자신이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2주 뒤 이혼 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윤지아의 이름으로 제출된 서류였죠. 민석은 그 종이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3개월 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민석은 법정에 나가지도 못했고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아가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이라는 얘기도 함께해요. 누구요? 박재욱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양건설 상무라고 하더군요. 민석의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재욱. 바로 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죠. 그리고 지금 지아와 함께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감옥에 온 게 그 사람 때문인데. 글쎄요. 확실한 건 윤지아 씨가 박재욱 씨와 동거 중이라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석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모든 게 재욱의 계획이었던 걸까? 지아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감옥에 보낸 걸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철창 안에 갇힌 그에게는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복수할 거라고, 반드시 재욱과 지아에게 되갚아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1년 뒤 민석은 모범수로 인정받아 작업장에 배치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최동훈, 전직 증권맨이었습니다. 자넨 왜 들어왔나? 동훈이 물었을 때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횡령 누명이요. 상사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 나도 비슷해. 동훈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이제 나가면 뭐 할 건가? 복수할 거예요. 절 배신한 사람들한테.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동훈은 그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 좋아. 그럼 제대로 해야지. 감정만으로는 안 돼. 돈과 권력이 필요해. 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가면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동훈은 민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투자 정보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합법적이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출소하면 내 지인을 찾아가. 그 사람이 자금을 대줄 거야. 조건은 수익의 30%를 주는 거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자네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나도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동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민석은 직감했어요. 2년 뒤 민석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7년 중 3년을 채운 것이었죠.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날 민석은 동훈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20층, 그곳에는 JH캐피탈이라는 작은 투자회사가 있었어요. 최동훈 씨 소개로 왔습니다. 아, 강민석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 정한수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민석을 사무실로 안내했죠. 동훈 형이 얘기 많이 했어요. 3천만 원 투자하실 거죠? 전 돈이 없는데요. 동훈 형이 미리 보내뒀어요. 자기 출소 보상금으로요. 민석은 놀랐습니다. 동훈이 자신의 돈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준 거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수는 민석에게 간단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거였어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해당 업종이 급성장할 거라는 내부 정보가 있었죠. 6개월만 기다리세요. 최소 5배는 됩니다. 믿어도 되는 건가요? 동훈 형을 못 믿으시면 할 수 없고요. 민석은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민석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며 그는 매일 밤 제욱과 지아를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복수한다. 어느 날 편의점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그녀는 민석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윤지아였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그녀는 훨씬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옷, 손목에 시계만 해도 수백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출소했어요? 응. 민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건을 집어들었죠. 여기서 일해요? 보면 몰라. 아, 그렇구나. 힘들겠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처럼 대하는 것뿐이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지아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그 카드를 받으며 이름을 봤어요. 결혼했어? 네. 6개월 전에요. 축하해. 민석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물건을 챙겨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아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자신을 버리고 제욱과 결혼한 그녀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 씨, 주식 팔 때가 됐어요. 지금 7배 올랐습니다. 진짜요? 3천만 원이 2억 1천이 됐어요. 수수료 떼고 1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큰 돈을 벌다니. 동훈의 정보가 정확했던 거였어요. 한수 씨,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사업 하나 작은 거라도요. 그리고 다음 투자 기회를 노리는 거죠. 민석은 한수의 조언대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중국산 전자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민석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1년 뒤 회사는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어요. 민석은 이제 더 이상 편의점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그즈음 동훈이 출소했습니다. 민석은 그를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뭘? 자네가 잘한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야. 동훈은 민석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태양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는 거였어요. 제욱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조사하자는 것이었죠. 형님도 태양건설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회사 부회장이 내 재판을 조작했어. 복수할 사람 명단의 1번이지. 민석과 동훈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같은 적을 둔 두 사람의 동맹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태양건설은 업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제욱은 이제 전무로 승진해 있었고 부회장의 신임도 두터웠죠. 형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부 정보가 필요해. 누군가 내부자를 포섭해야 해. 동훈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예전 동료였던 김성호. 그는 아직도 태양건설 경리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성호를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회사 근처 술집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죠. 민석아? 야, 진짜 너야? 성호는 반가워하면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어요. 형, 오랜만이에요. 출소했구나. 힘들었겠다. 성호는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 회사는 어때요? 아직도 박재욱 밑에서 일해요? 그래. 그 양반 이제 전무야. 승승장구하더라. 형은 그 사람 믿어요? 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난 믿지 않아.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알아. 민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성호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형이 그걸 왜? 그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거든. 재욱이가 내 컴퓨터로 뭔가 작업하는 거 봤어. 그럼 왜 증언 안 했어요? 무서웠어. 재욱이는 부회장 사람이야. 내가 나섰다간 나도 끝장이었을 거야. 성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그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그 입장이었다면 비겁해졌을 테니까요. 형, 지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뭐? 재욱이 비리 증거 찾는 거요. 제가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성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술잔을 비운 뒤 그가 말했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근데 조심해야 해. 재욱이는 위험한 놈이야. 저도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두 사람은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회사 서버에서 빼낸 파일들을 민석에게 전달했죠. 동훈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거 봐. 재욱이가 유령 계좌로 돈을 빼돌린 흔적이야.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만 50억은 넘을 거야. 이 새끼 완전히 회사를 털고 있네. 동훈의 분석에 따르면 재욱은 부회장과 결탁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급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법을 써왔던 거였어요. 민석도 그 희생양 중 하나였죠. 이걸 어디에 제보해야 할까요? 검찰은 안 돼. 재욱이 인맥이 넓어. 언론사가 낫겠어. 동훈은 자신이 아는 기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경제신문사의 탐사보도팀 차장 한여진이었어요. 그녀는 민석과 동훈을 만나자마자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특종감인데요. 근데 왜 지금까지 묻어뒀어요? 증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요. 걱정 마세요. 익명으로 처리할게요. 여진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믿기로 했어요. 이제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울 때였습니다. 2주 뒤 기사가 나갔습니다. 태양건설 임원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특종이었죠. 재욱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모 전무 50억대 횡령 정황. 기사가 나가자마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재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는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TV 화면 속 재욱의 얼굴을 보며 민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재욱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는 저를 시기하는 전직 직원일 겁니다. 재욱의 발언이 뉴스에 나왔을 때 민석은 불안해졌습니다. 성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형, 괜찮아요? 아직은. 근데 회사 분위기가 험악해. 조사팀이 격리부를 뒤지고 있어.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를 걱정하면서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며칠 뒤 재욱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성호를 회유하려 했어요. 김대리, 왜 이러세요? 회사를 위해서 협조 좀 합시다. 재욱의 측근이 성호를 찾아왔을 때 성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좋죠. 앞으로도 계속 모르시는 게.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호는 집으로 돌아와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나 무서워. 걔네가 날 노리고 있어. 형, 조금만 버텨요. 곧 끝날 거예요. 끝? 언제? 검찰이 움직이면 끝이에요. 하지만 검찰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욱의 로비가 작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언론은 재욱에게 유리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욱 전무 무고 피해자. 태양건설 비리 의혹, 사실무근 판명. 민석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복수는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 동훈이 그를 다독였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린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 무슨 카드요? 검찰이 안 되면 국세청으로 가는 거야. 탈세 증거를 넘기는 거지. 동훈의 말에 민석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재욱의 탈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추가 자료를 빼냈고 동훈이 분석했습니다. 3주 뒤 그들은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니라 동훈의 이름으로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죠. 이거 큰일 날 텐데요. 여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동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큰일 나야죠. 그래야 재욱이가 무너져요. 국세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찰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어요. 재욱의 계좌가 동결됐고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재욱도 당황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탈세는 명백한 범죄였고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박재욱 전무 30억대 탈세 혐의. 기사가 터지자 재욱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부회장도 그를 보호할 수 없었어요. 회사는 재욱을 직위 해제했고 검찰은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석은 그 소식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재욱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가 똑똑히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재욱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30억 원이 넘는 탈세가 확인됐고 검찰은 그를 구속 기소했어요. 법정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욱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보냈던 그 남자가 이제 같은 처지가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만족하기엔 이릅니다. 민석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윤지아였습니다. 지아는 재욱이 구속되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재욱 명의의 아파트는 압류됐고 통장은 동결됐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지아는 빈집에 홀로 앉아 한탄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이제 무용지물이었어요. 재욱의 가족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지아 씨,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재욱이가 저지른 일이니까.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지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2년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지아는 민석을 떠올렸습니다. 4년 전 그녀가 이혼을 선택했을 때의 그 순간을요. 그때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눈빛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지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이 주택에 대한 경매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아의 손이 떨렸어요. 집마저 빼앗기는 거였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3개월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떠나고 지아는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연락할 곳이 없었고 친구들은 재욱의 사건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뒤지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강민석. 아직 삭제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오빠라면 도와줄까?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를 배신했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 시각 민석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작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동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민서가 재욱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대. 그래요? 생각보다 적네요. 항소할 거야. 근데 뭐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동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재욱은 전무직을 잃었고 업계에서 매장당했어요. 설령 형기를 마쳐도 돌아올 곳은 없었습니다. 형님, 이제 제 차례예요. 지아 말이지. 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훈은 그를 말리지 않았어요. 지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할 건데? 직접 만나야죠. 그리고 제대로 보여줘야 해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민석은 지아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알려준 거였어요. 그는 고급 세단을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거지였어요. 지아가 누렸던 호화로운 삶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구나. 민석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는 이런 삶을 위해 자신을 버린 거였죠. 하지만 이제 그 삶도 끝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민석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지아야.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들어와도 돼? 응. 지아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들이 대부분 치워진 상태였죠. 이사가? 응.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지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고생이 많구나. 오빠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궁금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민석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오빠. 미안하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넌 선택한 거야. 나 대신 재욱을 선택한 거지. 재욱이가. 그 사람이 오빠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 나도 몰랐어. 몰랐어? 진짜?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지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재욱이가 처음 날 찾아왔을 때 오빠 얘기를 했어. 안 됐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그래서 나도 믿었어. 그래서 그 남자랑 바로 사귀기 시작한 거야?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넌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지. 가난한 남편보다 부자 애인이 나았던 거고. 아니야, 오빠. 나도 오빠를 사랑했어. 사랑? 그런 게 사랑이야?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오빠, 제발. 날 도와줘. 나갈 데가 없어. 지아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석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너한테 그럴 이유가 있어? 오빠, 넌 날 버렸어. 가장 힘들 때 날 혼자 두고 떠났잖아.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민석의 말에 지아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결혼했었잖아. 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5년 중 4년은 내가 감옥에 있었어. 넌 그 시간 동안 뭘 했어?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났잖아. 민석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오빠, 제발. 지아의 절규가 그의 뒤를 쫓았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복수를 했지만 마음은 전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지아의 집을 떠난 뒤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지아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지아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면 동정심 같은 건 사치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석에게 성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석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재욱이가 자살 시도했대. 민석은 순간 멈췄습니다. 자살 시도? 재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실려갔어. 목을 매려다 교도관이 발견했대. 민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재욱이 죽는다면 자신의 복수는 완성되는 걸까? 아니면 반쪽짜리로 끝나는 걸까? 살았어요? 응, 다행히. 근데 중환자실에 있대. 민석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병동의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재욱의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강민석 씨? 변호사는 민석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재판 때 본 적이 있었던 거였죠. 박재욱 면회 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중환자실이라서. 상태가 어때요? 목뼈에 손상이 갔어요. 살긴 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대요. 변호사의 말에 민석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욱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다면 그것도 일종의 벌인 걸까요? 3일 뒤 재욱이 깨어났습니다. 민석은 면회 허가를 받아 그를 찾아갔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재욱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목에는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누구? 재욱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예요, 박 전무님. 강민석입니다. 재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을 알아본 거였죠. 민석? 네. 오랜만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욱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전무님이 스스로 저지르신 일들이 밝혀진 것뿐이죠. 재욱은 분노와 굴욕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민석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그때 일.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요?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재욱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회장이 시킨 거였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다 됩니까? 저는 4년을 감옥에서 썩었어요.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는 달콤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씁쓸할까요? 박 전무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지아를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재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대답했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이었어. 민석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럼 지아는 이미 그때부터 재욱을 알고 있었던 거였나요?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일부러 접근했어. 내 아내를 감시하라는 부회장 지시였거든. 감시요? 혹시 내가 증거를 남겨뒀을까봐 지아를 통해 알아내려고 했지. 재욱의 고백에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아와 재욱의 관계는 처음부터 계산된 거였던 걸까요?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어. 근데 나중에 눈치챘을 거야. 그래도 날 선택했잖아. 재욱의 말에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아가 진실을 알면서도 재욱을 선택했다니. 배신은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 여자도 이제 끝났을 거야. 날 버리고 떠났거든. 뭐라고요? 내가 구속되자마자 이혼 서류 보내더라. 냉정한 여자야. 재욱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지아가 재욱마저 버렸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민석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뭔가 미완성인 느낌이었어요. 진짜 끝을 보려면 지아와의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동훈을 만났습니다. 형님, 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아 때문이지. 네. 그 여자도 책임을 져야 해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민석아, 복수에는 끝이 있어야 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넌 돌아올 수 없어. 형님도 복수하셨잖아요. 그래 했지. 근데 그게 날 행복하게 만들진 않았어. 동훈의 말이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복수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은 지아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 지아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민석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민석은 담담하게 주문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어요. 민석은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아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왜 온 거야?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보다시피야. 이렇게 살고 있어. 지아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보며 물었어요. 재욱이 말 들었어. 너희 이혼했다며? 응. 그 사람도 날 버렸어. 당연하지. 넌 이혼 가치가 없으니까.
민석의 차가운 말에 지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빠, 나 정말 후회해. 그때 오빠를 떠난 거. 후회?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지. 근데 진심이야. 나 정말 후회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아야, 우린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오빠는 날 용서할 수 있어? 용서?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 지금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렇겠지.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도 따라 일어났어요. 잘 살아, 지아야. 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오빠도 행복해.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민석은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 직원이 50명이 넘었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민석은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죠. 어느 날 동훈이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민석아, 하나 제안이 있어. 무슨 제안이요? 태양건설 인수하는 거 어때? 민석은 놀라서 동훈을 쳐다봤습니다. 태양건설을 인수하다니? 형님,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JH캐피탈이랑 손잡으면 돼. 한수형도 관심 있어 해. 동훈의 설명에 따르면 태양건설은 재욱의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부회장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고 회사는 사실상 무주공산이었죠. 지금이 기회야. 헐값에 인수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건설업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진은 새로 꾸리면 돼. 중요한 건 회사를 장악하는 거지. 민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양건설을 인수한다는 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묘한 아이러니였죠. 생각해 볼게요. 서둘러. 다른 곳에서도 노리고 있을 거야. 동훈이 떠난 뒤 민석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양건설 인수. 그건 복수의 완성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일주일 뒤 민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JH캐피탈, 동훈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양건설 인수에 나서기로 한 거였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인수전은 치열했어요. 다른 건설사들도 태양건설을 노리고 있었고 외국 자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석 측은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내부 정보였습니다. 성우가 제공한 자료 덕분에 그들은 회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부채가 예상보다 많네요. 그래도 부동산 자산이 탄탄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야. 한수의 분석을 믿고 민석은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입해 지분 51%를 확보하기로 한 거였어요. 2개월간의 협상 끝에 드디어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민석은 태양건설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을 때 민석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5년 전 이 회사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첫 출근 날 민석은 예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격리부 한 구석 작은 책상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민석은 그 책상에 손을 얹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많이 변했죠? 뒤에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돌아보며 웃었어요. 형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지. 성호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대표실로 향했어요. 대표실에 앉은 민석은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인사 현황까지. 모든 게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뭐부터 할까? 동훈이 물었을 때 민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부터 해야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민석은 부회장 라인에 속한 임원들을 모두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했어요. 회사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태양건설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민석의 경영 능력이 빛을 발한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과자에서 재벌로 강민석의 신화. 기사 제목을 보며 민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신화라니. 자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인데요. 어느 날 민석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재욱이었어요. 강민석 대표님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대표가 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그 회사의 주인이 되셨네요. 저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에게도 윤지아에게도 회사 직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욱 올림. 편지를 읽은 민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욱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5년 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을 돌아봤어요. 많은 게 변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건가 나? 혼잣말을 하던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됐고 성공도 거뒀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사랑했던 사람은 떠나갔고 믿었던 사람은 배신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야. 윤지아였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으려다 말았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오빠. 나 큰일 났어. 도와줘. 도와달라고? 무슨 일인데? 말로 하기 힘들어. 만날 수 있을까? 민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다급한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 볼까? 예전에 우리 자주 갔던 카페. 거기서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석이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 좀 봐줘. 민석이 서류를 펼쳐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 독촉장이었어요. 3억 원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재욱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나도 모르게. 뭐? 민석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명의 도용이 확실했어요. 지아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알았어? 일주일 전에 채권자들이 찾아왔어. 갚으라고. 지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녀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자업자득이라고 외면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 근데 증거가 불충분하대. 재욱이가 워낙 치밀하게 한 거라서. 그럼 변호사는? 돈이 없어서 못 구했어. 지아의 대답에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였어요. 오빠, 제발 도와줘.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야. 내가 어떻게 도와? 변호사 좀 연결해줘. 돈은? 나중에 갚을게. 민석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예전에 자신을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 변호사 소개해줄게. 정말? 고마워, 오빠. 지아는 민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석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예전에는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의 변호사가 지아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조사 결과 재욱이 지아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게 명백했어요. 증거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합니다. 명의 도용이 확실하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욱이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였어요. 회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제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채권자들이 계속 괴롭힐 겁니다. 지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갚아줄게. 뭐?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3억 원 내가 대신 갚아줄게. 오빠. 왜? 그냥 내가 불쌍해서. 민석의 말에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걸로 우리 완전히 끝내자. 민석의 차가운 말에 지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당연한 조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잘 살아, 지아야. 이번엔 진짜로. 오빠도. 민석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욱이 감옥에서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박재욱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 뉴스를 보며 민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욱이 죽었다니. 복수의 대상이 사라진 거였어요. 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에 대한 사과와 지아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민석 씨, 윤지아 씨, 그리고 제 가족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라도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석은 유서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재욱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죽음이 기쁘지도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재욱의 가족들조차 오지 않았어요. 민석은 혼자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혼잣말을 하던 민석의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지아였어요. 오빠도 왔구나. 응. 두 사람은 말없이 재욱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미움, 연민, 슬픔, 안도감. 이제 정말 끝난 거겠지? 지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났어. 장례식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 뭐가? 모든 것. 날 도와준 것도 끝까지 신경 써준 것도.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 과거는 잊고. 오빠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긴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양건설은 업계 3위까지 올라섰고 민석은 젊은 재벌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자리였죠. 그곳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강민석 대표님이시죠? 저는 서민지라고 합니다. 민지는 출소자 지원센터의 소장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대표님도요. 이런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민석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대표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네. 덕분에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됐어요. 민석의 진솔한 대답에 민지는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단순히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행사가 끝난 뒤 민지가 민석에게 제안했습니다. 대표님 다음에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겠어요? 직접 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죠. 언제가 좋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민석은 센터를 나서며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출소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업 훈련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출소자세요? 네. 모두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죠.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민석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출소 직후의 막막함, 사회의 냉대,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게 생생했어요.
제가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취업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희 회사에서 직접 채용도 하면 어떨까요? 민석의 제안에 민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벌써 이 시간이네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대표님은? 저도요. 그럼 같이 하실래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민지는 민석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민석도 민지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민지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 오빠가 출소자였거든요. 민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이제 정상적인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렸어요. 근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오빠를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저 같은 가족들이, 오빠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해서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민석은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 때문이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죠. 3개월 뒤 민석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민지 씨, 민지 씨가 좋아요.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대표님. 이제 반말해요. 그리고 민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민석 씨.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뒤 민석은 민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센터 앞에서였죠. 민지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석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자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동훈도 왔고 성호도 왔습니다. 모두 민석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석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윤지아였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민석 오빠께.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빠가 도와준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정말로. 오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오빠처럼 당당하게는 못 살겠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오빠. 윤지아 올림. 편지를 읽은 민석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천천히 아물어가는 걸 느꼈어요. 민지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들고요. 여보, 점심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민석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이 그를 치유했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냥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민지는 민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감옥에 갇혀 절망했던 그 순간, 배신당해 무너졌던 그때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이제 진짜 행복할 거예요. 민석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것처럼 민석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